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스 코리아 김민철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웹툰 소설의 베토벤, 98 김영석 대표님 모시고 오늘 진솔하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이렇게 오늘 또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말씀 또 전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대표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우선 이 부팔에 대해서 성과 위주로 브리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잘 맞는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년 웹소설 미리 보기 유료화 모델의 성공으로 10배 가까운 매출 성장, 약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셨고요. 현재 부팔 플랫폼에는 약 1만 작품, 20만 회차의 웹소설 확보와 400만 앱 다운로드. 아, 대단합니다. 야, 또 콘텐츠 누적 조회수 1억 뷰 달성.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웹소설 작가 확보와 또 이 중에는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스타 작가도 배출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 성과 위주로 부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브리핑을 했는데 어떻게 좀 다 맞나요? 네, 뭐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2014년 1월부터 이제 수익화 모델로 이제 전환을 하셨다고 했는데 서비스를 그럼 2014년 이전에는 그 서비스가 수익화 모델이 유료화 모델로 전환이 안 됐었나요? 사실은 그 전에도 비즈니스 모델은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전에는 광고 모델이 주였고 콘텐츠 유료화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수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막상 유료화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두려운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어떤 유료화 모델을 통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저희뿐 아니라 다른 어떤 업체들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콘텐츠를 유료화한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생각을 해서 대신 콘텐츠를 무료화하고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트래픽을 이용해서 광고 모델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전에는 많은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모바일의 광고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결합시키는 모델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작업들은 한 번은 거쳐야 될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2013년 말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박을 한 건데 도전을 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료화 단계를 밟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결과가 2014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로 나타나서 이제 유료 콘텐츠 시장, 모바일에서는 유료 콘텐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저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 유료 콘텐츠로 바꾸기 전과 후가 그 매출 차이가 많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가 딱 주안점이 맞았던 게 또 어떤 또 요소일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는 모바일에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학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애니팡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모바일에서 뭐 한 달에 5,000원, 10,000원씩 결제하는 거는 결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모바일 결제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컨텐츠를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2013년 초부터 그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애니팡 같은 경우를 하시면서 뭐 5,000원, 10,000원씩 결제해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뭐 5,000원, 10,000원 결제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막상 결제를 붙였을 때 두려운 부분들이 좀 상쇄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계기가 되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TV의 시청자들이 TV 시청률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들을 많이 캐치하게 되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예전 같으면은 직장인들이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뭐 샤워하고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TV를 켜고 TV를 보고 그리고 그 TV 본 내용들을 다음날 회사에 와서 점심시간에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떤 패턴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없습니다. 예. 집에 가서 TV를 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나 이야기들은 전부 다 SNS로 올리지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 바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콘텐츠의 소비 형태가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형태가 됐다라고 봐서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잘 결합되면서 2014년에 저희도 극적으로 이제 유료화 모델이 성공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유료화 모델로 전화를 꼭 해야만 하는 시기랑도 또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창업한 뒤로 계속적으로 뭐 소규모 엔젤 투자도 이루어지고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장을 만들기 때까지 그럭저럭 잘 버텨왔지만 2013년 들어와서 이제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실험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심도 좀 있었고 특히 2013년 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고 기관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들, 저희가 뭔가 아직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뭔가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계기는 필요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웹소설 유료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어차피 웹소설 유료화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보는 어떤 외부의 시각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감하게 웹소설 유료화 단계를 밟아본 그것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13년 유료화 전에는 조금 어려우셨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우셨던 정도가 BEP는 그래도 좀 넘기셨을까요? 아닙니다. BEP를 맞춘다라는 BEP만 맞추면 사실 어려운 건 없는 거죠. 2011년 창업해가지고 2013년 12월까지 BEP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월별 BEP를 맞춘 적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외부 자본으로 조달을 해서 저희의 어떤 비용들을 상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초기 스타트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뭐 제가 개인적인 어떤 자본 조달 능력이 있어서 아주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어차피 BEP를 맞추지 못하면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동기도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매달 그러니까 뭐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돈을 얼마씩 차입을 해서 회사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버텨왔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야,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디서 꿀 데도 없고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또 그거를 빌려달라 뭐 나를 믿고 투자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귀찮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기댈 거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한 4-5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상황이 좀 어렵지만 조만간 우리가 또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우리가 서로 고통 분담하면서 좀 견뎌보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사실은 2013년 12월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유료화를 하면서 이 유료화 성과 단계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통 분담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다만 고통 분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당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제대로 된 급여나 이런 체계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연봉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2014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연봉 구조로 좀 가자. 네. 다만 회사가 어려우면 그 부분들이 미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대신 너네들이 미지급된 부분들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보장을 해줄 테니 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연봉 계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네. 라는 식으로 한번 의지를 모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계기가 있었는데 근데 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을 친 건데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막상 말은 이렇게 했지만 네. 월급날이 됐을 때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를 좀 나중에 줘야겠다라고 말하는 게 차마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정말 하늘의 도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14년 1월부터 극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BEP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지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엄청 자신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2014년에는 그런 쪽으로 계속 성장의 페달을 밟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창업 미래로 계속적으로 지금 신화 창조를 쓰고 계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들도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자, 이 작가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 월 2천만 원의 수익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 수익 구조는 또 어떻게 돼 있나요? 수익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유료로 판매된 콘텐츠를 작가와 플랫폼이 쉐어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료 회차로 연재하는 부분들의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어나는 매출, 그러니까 그 웹소설 유료 회차의 매출의 한 절반 정도를 작가와 북팔이 쉐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결제 비용이라든지 또 저희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재를 하게 되면 그 플랫폼 업체에다 주는 그 수수료 부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제반의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작가 입장을 이제 최대한 고려해서 수익 배분을 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뭐 어떤 작가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수익 배분율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의 어떤 마켓 규모를 좀 더 키워낸 다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북팔에서 지금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작가분들이 과거에 큰 수익을 냈던 분들이 아니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출간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출간을 통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북팔에 와서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거는 그 기존의 어떤 플랫폼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팔에서 지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는 전혀 이런 웹소설 연재를 통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북팔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작가분들도 대개는 습작 형태로 콘텐츠를
자기 블로그나 게시판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카페 이런 쪽에서 연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북파를 만나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작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만족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역시 북팔에서 연재하는 것들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또 확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년으로 봤을 때 1년에 이 작가님들에게 지급되는 이 전체 작가님들 수익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로 치면은 전체 저희가 지금 매출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매출이 일어났는데 네. 그 중에서 기타 비용을 제외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작가들한테 한 50% 정도의 원고료가 지급됐으니까 네, 반 정도가 예, 절반 지급되네요. 정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들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보면. 네. 이 웹소설이라는 아이템으로 이 북파를 설립한 대표님의 뭐 특별한 이유나 뭐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2011년도 그 설립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창립 당시에는요.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 사업을 2011년에 처음 한 건 아니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식의 창작자들을,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2007년도에 사실은 먼저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는 다만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고 포털 사이트라는 아주 강력한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는 잘 내질 못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PC 플랫폼에서 유료화 모델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쉽게 검색 사이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거를 뭐 500원, 1000원씩 주고 사서 본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2009년에 1차적으로 그 사업 모델은 접고 이건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아이폰을 제가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PC는 일종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도구기보다는 생산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 네. 스마트폰은 이거는 100% 콘텐츠를 소비하는 도구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뭐 MP3 플레이어나 뭐 게임기나 PMP 같은 그런 어떤 콘텐츠 뷰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콘텐츠를 막 찾고 만들고 이렇게 하기보단 누군가가 만들어준 콘텐츠를 적절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11년에 북파를 다시 만들게 된 거고요. 북파를 만들면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콘텐츠 생산자들이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게 만들 수 있을까? 네. 기존 어떤 출판 시장의 어떤 문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출판사에 투고하는 원고의 한 5% 정도만 실제적으로 책이 만들어집니다. 출간이 네.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상업적으로 출간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을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네. 모바일 콘텐츠라는 거는 그 허들을 낮추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제작비도 들지 않고 또 그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팔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모토는 누구나 손쉽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그 사연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모바일 사용자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모토로 사실은 북팔을 만들었던 거고요. 네. 애초에는 웹소설이나 웹툰 소설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보다는 자기개발이나 학습 그리고 모바일에서 짧게 읽을 수 있는 정보성 콘텐츠들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모바일에서의 가장 핵심 킬러 콘텐츠는
그런 인포메이션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보다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컨텐츠가 훨씬 더 영향력을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웹소설과 웹툰 소설 같은 스토리 기반의 컨텐츠들로 이제 좀 더 변화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북팔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의 스토리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모바일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현재 북팔 외에도 이 웹소설 또 이 서비스 플랫폼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또 북팔만에 또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팔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건 핵심은 그 북팔은 작가를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플랫폼들은 이미 경쟁력이 검증된 컨텐츠들을 확보해 와서 그거를 독자들한테 서비스하는, 판매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라면 네. 북팔 같은 경우는 일종의 훈련과 양성 그리고 작가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해서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쪽의 작가들이 수익이 나는 작가들은 과거에 뭔가 이런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아니거든요. 네. 작가들이 집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만든 컨텐츠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들, 뭐 예를 들자면 일러스트나 뭐 포토나 그리고 다양한 다른 형식의 그 컨텐츠들과 결합시켜서 네. 상품성을 높이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북팔이 해준다라는 게 다른 플랫폼과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작년 9월입니다. 35억 원 투자 유치를 이제 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느 기관들에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뭐, 기관은 5개 기관, 그러니까 뭐,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 외에 4개의 더 기관, 그래서 총 5개 기관에서 그 35억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고요. 네. 뭐, 약간, 저희들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사실은 2014년에 그렇게 저희들한테는 이게 꼭 투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2013년에 사실은 회사가 굉장히 투자가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재무적으로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여 있고 네. 서비스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네.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라는 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경우는 뭐 한 100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100을 얻지는 못하지만 뭐 10, 20, 뭐 30 이 정도의 어떤 결과를 얻는다. 네. 영업을 잘 못해도 한 10군데 찾아가면 그 중에 한두 군데는 영업이 되는데 네. 투자라는 거는 all or nothing이거든요. 투자하던가 투자하지 않던가 네. 결과는 딱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더라도 투자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 자체가 다 의미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2014년 들어와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회사의 내부 동력들을 깎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14년 들어와서는 또 매출이 BEP를 넘고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게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불안감을 느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큰 투자에 대한 투자를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게 저희가 투자를 원할 때는 저희가 뭔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네. 투자 기관들에서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저희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시장 자체가 좀 더 성장하는 단계로 옮겨가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거꾸로 기관들에서 굉장히 콜이 많이 왔습니다. 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한두 기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네. 이번 투자를 하면서 총 8개 기관이 저희들한테 투자를 8개 기관에서. 기관이 8개 기관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5개 예, 기관이. 그래서 오히려 원래 투자를 받고자 하는 투자 규모는 그거보다 한 20억 정도 규모였는데 네. 워낙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네. 그걸 제가 이제 뿌리치지 못하고 네. 투자 규모를 좀 늘려서 투자 규모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8개 기관에서 요청을 들어왔는데 8개 기관에서 다 어떻게 진행을 안 하시고 또 5개만 기관에서만 진행을 하신 또 이유는 또 있으신가요? 예, 그 기관들 8개 기관들의 투자를 다 받을 수는 없었고요.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본 결과 네. 한 5개 기관에서 투자를 35억의 규모로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적절하다.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이제 참여하지 못한 그런 기관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하다.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투자 유치가 된 또 커다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출이 또 2014년도 들어와가지고 서비스 유료화 모델이 된 후부터 10배 이상 또 껑충 또 점프한 또 거기에 대한 또 큰 그게 또 작용을 당연히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뭐 매출이 얼마 나왔냐, 작년 대비 뭐 얼마나 커졌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더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게 이제 시작이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트렌디에서 한 번 이렇게 딱 매출을 만들고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 있는 매출이냐 아니면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 거냐 네. 이거에 대한 판단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투자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듯이 뭐 빅게임 컨텐츠를 중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스토리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 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더 투자의 열의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웹소설이라는 지금 컨텐츠가 현재 이 북팔에서는 이 웹소설이 현재 그 캐시카우의 역할을 또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입증이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투자를 또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또 노하우가 또 있는지, 또 우리 이 스타트업 하는 또 청년 사업가들 여러분들은 또 이런 점들이 또 많이 궁금해들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뭐 제가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기관의 생리에 대해서 다 잘 안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제 말이 뭐 어떤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패한 경험도 있고 네. 또 성공한 경험도 있고 네.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투자라는 거는 그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의 투자의 적기 시기가 있고 네. 투자 기관들이 바라본 또 투자의 시기의 적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가 서로 맞을 때 이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투자 기관이 생각할 때는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결과를 보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게 생리인 거고 네. 투자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 자금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기에 투자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갭을 얼마나 줄여서 서로 간에 적절한 시기에 그 눈높이가 서로 딱 맞춰지느냐가 네.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네. 뭐 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받을 만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어떤 업체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거 없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하면서 회사가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네. 실제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 써야 될 에너지들을 투자 유치를 위해 쓰다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상황,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 경계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현재 그 대표님 북팔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죽음의 계곡에서 또 벗어났다라는 또 이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그 사업을 창업을 하고 뭐 한 2, 3년 차에 이제 죽음의 계곡을 네. 맞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나온 경험을 비춰보면 그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고 네. 또 한 6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서비스에 탄력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초기 서비스에는. 그러다가 2, 3년 정도 됐을 때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BEP를 맞추지 못하고 그러다가 계속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하는 경로가 이제 막히거나 뭔가 한계가 드러났을 때 진짜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는 네. 건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만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본다. 네. 지금 상황이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다시 시작해본다라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면 굉장히 스피드업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거국이 2, 3년에 찾아오기 전에 1, 2년 안에 뭔가의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만들어서 네. 그 부분들을 가지고 결과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네. 이런 것들을 빨리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네.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받는 어떤 형태와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받는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정합니다. 뭐 2년 안에, 3년 안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 예를 들자면 뭐 100만 명을 모으겠다. 뭐 아니면은 뭔가 무슨 뭐 매출 얼마를 달성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받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기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초기 모델의 목표를 달성해 놓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6개월 안에 뭐 10,000명을 모았다, 5만 명을 모았다 이런 네. 식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 5만 명을 너네들이 투자를 해주면은 5만 명을 100만 명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 검증된 모델을 좀 더 대중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은 검증하는 데 걸리는 데까지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서 투자받는 투자 기업들에게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과연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기간 안에 검증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무슨 뭐 린 스타트업이라고도 하는데 조기에 이 사업이 검증된 모델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검증된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투자를 유치할 때 좀 더 확률 높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네.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거를 도달하는 데까지 필요한 자금을 투자로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컨텐츠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팔이 웹툰 소설뿐 아니라 이 다른 컨텐츠들하고 또 이 굉장히 관계성이 밀접하게 또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향후 모바일 컨텐츠 뭐 다르게 어떻게 또 제작이라든가 개발을 하실 그런 사업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이라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미디어 플랫폼들을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대체해서 기존의 TV나 뭐 무슨 그 다른 플랫폼들 뭐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PC나 TV나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대체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모바일이
대중적인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보면은 뭐 TV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TV에서 멀어지고 있고, 대신 그 사람들이 모바일로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TV의 권력은 하락되고 모바일의 권력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주요하게 소비하는 그런 대중적인 컨텐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지금의 웹툰, 웹소설을 좀 더 진화시킨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웹드라마나 웹 애니메이션처럼 뭐 한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형태의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 올해부터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북팔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좀 더 그것들을 대중화시키는 역할들, 그러니까 웹드라마나 웹 애니메이션으로 좀 더 진화시키는 역할들, 그런 것들에 북팔도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의미, 그러니까 웹툰과 웹소설을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어떤 개념으로 인해서 웹드라마나 웹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거기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웹소설 그 콘텐츠를 가지고 또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웹드라마 시장에 좀 이렇게 직접 제작을 또 하시려는 의향은 또 없으십니까? 언젠가는 저희도 제작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의 주요한 프로덕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자체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그런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유능한 프로덕션과 협업을 통해서 네. 저희는 소재를 제시를 하고, 그 소재를 가지고 프로덕션에서 웹드라마나 웹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식의 제휴 모델이 지금은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이제 확보되고 또 성장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하는 그 프로덕션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궁극적으로는 그 무조건 그 웹드라마 시장의 제작을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또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스타트업 코리아 팬 여러분들과 또 이 청년 사업가,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 여러분들에게 또 대표님만의 또 철학이라든가 또 이 경영 노하우라든가 뭐 조언의 말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또 마지막 대표님 클로징 멘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2번 카메라 네. 예,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이런 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라기보다는 지금 저도 이제 뭔가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는 단계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무슨 조언이나 어떤 결론을 내드린다는 건 좀 건방진 얘기 같고요. 다만 먼저 뭔가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국은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온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보다 훨씬 뒤에 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점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그 단계보다 좀 더 늦게 오거나 좀 더 멀리 있다라는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시기가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참고 견디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승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지 말고, 그 시기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느냐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그 창업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팔의 김영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